앞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은 이제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서스테이너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 가격 프리미엄을 또 받을 수도 있다. 또 기업 가치도 많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그런 이행 과정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실시하겠다고 하고, 이게 이제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시키는 제도인데, 일단은 그 적용 대상 품목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정도로 현재는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브뤼셀 지부 이제 보고서하고 이렇게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유럽 의회에서 논의되는 게 이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 말고 유기 화합물이라든지 수소, 플라스틱 제품까지도 이제 확대하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의 이제 직접 배출량,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간접 배출량까지 좀 포함시키겠다, 그런 이제 논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각종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고, 시행 시기도 2023년 내년에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해서 2026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을 앞당겨서 2023년, 2024년에 시범 운영을 하고 2025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이제 이런 조금 더 이제 급진적인 그런 방안이 이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이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좀 다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 무역협회가 이제 철강협회 등 관련된 협회들하고 같이 이러한 CBAM 입법안이 어떤 WTO의 원칙 중에서 최애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좀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고,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과도한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이제 그런 대응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알리백이라는 그런 이제 더 영국 클라이밋 그룹에서 하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는 어떤 이제 자발적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9월 기준으로 세계 331개 기업이 이 캠페인에 이제 참가하고 있고, 계속 그 추세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적은데, SK나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등을 중심으로 13개사가 가입이 돼 있고, 현재 이제 5개 기업이 가입 선언을 한 후 승인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리백 같은 경우에 가입 기업들이 자기 기업만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재생 에너지를 사용토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저희 수출에 또 굉장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리백의 후원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전남대 배정환 교수하고 KDI 김현옥 교수 등이 알리백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2040년에 재생 에너지, 재생 전력이 기존 전력을 완전히 이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추가로 약 한 30% 정도의 전력 비용이 이제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리백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이 이제 어떤 수출 가격 상승 이제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알리백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 밑에 이제 표에 있는 것처럼 각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별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한 40%가 감소할 수 있다. 반도체는 뭐 31%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강한 가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이 이제 감소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외국 해외 기업들이 알리백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또 해외에 있는 경쟁 수출 기업들이 알리백에 가입할수록 우리 수출은 이제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유럽에 이제 유럽 유통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한 이제 수입 업체들, 대형 유통점들 약 한 2,400개 정도가 이제 회원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까르푸 같은 그런 이제 유통점들이 회원으로 있는 데가 이제 유럽 유통협회인데 이게 전에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에서 2018년에 이제 이름을 M4E로 이제 바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단체하고 한 9년 전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통상 업무를 할 때 통상이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산업부로 넘어온 다음에 뭐 통상산업 포럼이라든지 그때 이제 비관세 장벽 협의회를 만들고 비관세 장벽 포탈을 만들었었는데 한 유럽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 저희 이제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이제 유럽의 유통점에 수산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BSCI 인증을 받으라고 이제 그 바이어가 요구를 하는데 그 BSCI가 이제 이 수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 규정, 환경 규정을 제대로 잘 지켰는지 이거를 이제 체크하는 건데 뭐 베리타스라든지 한국에 있는 인증기관들이 공장에 와가지고 2, 3일 동안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인증 마크를 주는 거죠. 그 인증 마크가 없으면 이제 유럽에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디스어드밴티지를 이제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유럽 유통협회라는 데가 이제 민간 단체인데 여기서 자기들이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 국가들을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보니까 노동 위험국 리스크 컨트리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도 아니고 이제 민간 단체가 국가들을 등급을 매겨서 위험국을 만들어 놓고 그 위험국에 있는 국가들은 다 이제 인증을 받도록 해놨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저희 무역협회 회장님이 한덕수 회장님이셨는데 그걸 보고를 받고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이제 VIP 순방 때 그 협회를 방문해서 이제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서 사실은 한국의 그 노동위험국에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단체는 그 수입이나 이제 그 유통업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슬로건을 트레이드 위드 퍼포스로 이제 아예 내걸고 이제 무역에 있어서 이윤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겠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예를 들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이제 BSCI라고 이제 노동 환경 관련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소셜 퍼포먼스를 개선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은 그 직원들이 자기가 속한 이제 기업이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더 향상시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압력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이제 제품 선택이나 이런 데도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여부가 수출 대상국 어떤 정부, 단체, 기업들의 관세 장벽이나 또
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이게 실제로 이미 그 유럽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유럽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을 제출토록 지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 기업들이 인증서 구매라든지 녹색요금제, PPA 자가발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재생에너지 수준이 지금 이제 육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수준이 이제 6%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이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이런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전력 원으로 하는 그런 전력을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 과연 이런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겠느냐, 이런 이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EU에서 보면 이런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녹색 분류 체계 논의에서 원자력이나 LNG 같은 천연가스를 이제 녹색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봐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생산 비중,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이제 산업용 전력 단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OECD 산업부문 전기요금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 영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렴한 편인데, 앞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가면 저희의 이런 전력 단가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제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조금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에 또 어떤 해결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지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탄소 중립이 너무 이제 급하게 이렇게 그 논의가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에 그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면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또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주 급격한 과정을 거쳐서 1년 후인 2021년 10월에는 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2021년 상반기에는 업종 단체별로 탄소 중립 선언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이 탄소 중립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등을 이제 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또 기업들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계속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또 계십니다만, 산업부에서 이제 업계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고, 또 탄소중립위원회도 많이 전달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소중립위원회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제 업계의 그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됐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있듯이 2021년 4월에 그 저희 대한상의에서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일단 해봤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논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탄소 중립이 이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또는 업종의 존속 자체가 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이제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글로벌 차원, 그 유엔이나 아니면 또 그 글로벌 투자자 기관들, 이런 또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들이 이제 점증했었고, 이게 현실적인 이제 문제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탄소 중립 선언 또는 뭐 추진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이제 밝혀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기업의 이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본다면 제조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게 이게 우리의 이제 강점이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EU나 미국 또 일본 등에 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이행 기간이 짧다는 문제, 또 현실적인 이제 기술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비중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제일 이제 높은 상황이고요. 또 탄소 중립 달성까지 이제 기간을 보면은 EU가 이미 뭐 그 진작부터 실천해왔기 때문에 60년이라는 시간인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2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제조업에서 이미 에너지 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제 도달해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은 또 EU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뭐 출발과 대비가 늦었기 때문에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런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인 수소 연료 전지나 또 CCUS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의 현실적인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계속 부담감을 이제 호소해 왔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일시에 좀 뭐랄까 좀 정리가 됐다고 할까요? 그것이 저는 이 업계를 대표하는 그 최태원 대한상인 회장님의 그 일련의 그 이제 말씀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경제신문의 이제 후원으로 이렇게 마련된 자리입니다만 한국경제에서 그 11월에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에서 지난해에는 이제 대한상인 그 최태원 회장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탄소 중립 문제를 외면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아울러 이제 하셨는데 그게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뭐 많이 이제 보도를 해주셨고 또 업계 언론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업계에서 인식이 좀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부와 같이 그 탄소 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지난해 11월에 2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또 이제 저희 대한상인 회장님이 공동위원장인데요. 그때도 이제 강조했던 말씀이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뭐 아주 높은 나라인데 그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 중립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로는 미국이나 EU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통상 규제에 나선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데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투자기관,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블랙락 같은 그런 글로벌 투자기관이 탄소 중립 실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는 나라로서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또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계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제 바꿔놓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이 뭐랄까 전략과 과제는 굉장히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30년 과제 또 아까 100년 과제가 80년 과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마라톤 게임이긴 한데 그 마라톤 게임을 정말 우리가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산업부와 같이 한 그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때 그 대한상인에서는 4R 전략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무역협회 이동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그 2050 시나리오에서는 70%까지 이렇게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여건도 좋지 않은데 이게 달성 가능하겠냐 그런 의문. 업계에서는 또 안정적인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이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 그게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이 확대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업계에서 바라는 규제 완화가 아주 신속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한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성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본다면, 지금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가기부의 20년 R&D 예산을 보면은 기후 에너지 분야의 예산 배정된 게 8.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한 그 국가적인 예산 투입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미국은 1870조 원, EU는 1320조 원, 일본은 78조 원의 그 투자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수치들도 사실은 이게 발표하는 것마다 조금 달라서 어느 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한국의 투자 규모가 매우 이렇게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액 공제 문제도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액 공제를 좀 더 확대해서 기업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또 예타도 별도의 트랙으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정적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 특히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30 NDC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고 2050 탄소중립도 달성해야 되는데 2030을 달성하려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포스코에서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한 투자가 결국 수소환원제처럼 완전히 전환을 해서 넷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중복 투자가 되어서 이게 매몰 비용이 될 그런 우려들이 또 업계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넷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오히려 외국의 이제 설비 상당수가 이 국내 산업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잠식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어떤 정책 수단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이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또 이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한 투자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따가 정의미 박사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산업 쪽에서 철강 하나만 해도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만 사실 문제가 해결돼도 40%를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데서 선도적인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큰 포션이 아닌데 중소기업이 이렇게 우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효과가 나는 곳에 확실한 지원, 이것이 오히려 더 유효한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떤 지원이나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덜 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어떤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오히려 제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규제 합리화와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폐플라스틱, 뭐 산업부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지만 뭐 환경부하고도 빨리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그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좀 처리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고요. 재생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 굉장히 지금 기반이 약한데 또 주민 수용성마저 뭐 워낙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다 보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면서 빨리 이제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센티브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원 대한상회 회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그런데 그림이 있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규제 시스템을 어떤 규제 수준을 정해놓고 그것만 달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고 예를 들면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그 할당량을 두고 그 할당량 이상으로 물론 줄일 수 있지만 그 할당량을 이상으로 줄이면 그 다음에 그 배출권을 할당할 때 그걸 베이스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센티브가 되는 게 아니고 디센티브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잘하고 할 수 있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 탄소 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방안을 정부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재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연구원 정은미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산업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그리고 예, 솔직한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 부분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전체의 3분의 1이고요.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는 전력 사용에 의한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 2분의 1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전환이라 그래서 전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 3분의 1, 산업 부분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에너지 사용의 절반 정도를 다시 산업 부분이 사용합니다. 결국은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탄소 중립에 있어서 산업 부분은 매우 비중도 크고요. 책임도 크고 그리고 또 역할도 큽니다. 왜냐하면은 산업 자체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 그러니까 50% 정도 차지하고요. 산업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건물, 수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감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업 부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위의 표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디스플레이, 반도체 6개 산업이 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 산업이 매우 크고 그리고 이 산업들이 잘 보시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출 기여율이 시멘트 제외하고 매우 높은 산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요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보시면은 이게 유색 처리에 대해서 흑백 처리가 되면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왼쪽 부분부터 직접 배출입니다. 연료나 원료를 사용하면서 그 자체가 석탄, 석유 기반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나오는 직접 배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부분이 공정입니다. 공정에서 원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처럼 공정 가스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배출들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희미한 부분들이 전력 소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자체의 생산 과정에서 하는 직접 배출과 공정 배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산업 부분이 제어가 어려운 그 전력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산업 부분 6개만 드러내면은 우리나라에서 빼면은
우리나라 탄소 중립의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산업들은 불행하게도 기초 소재와 그다음에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산업이고 전 산업에 있어서 산업 간 연결 구조를 보시면은 전 산업에 있어서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국 산업이 제조비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성장 기여도가 높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산업 발전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 부분들에 있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6개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제조업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52페이지에 보시면은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14.5%, 50년까지 80%의 그러니까 탄소 감축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지금 안 났는데요. 30년까지 40%이고 50년까지 제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산업 부분이 203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그런 기여를 할 것이고 30년 이후에는 매우 가파른 그러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30년까지 왜 이렇게 낮냐라는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감축률이 낮은 것은 수소, 바이오 등 대체 원료 공급 불안정성과 그 다음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혁신 공정 기술 개발과 적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에너지 효율 부분, 그 다음에 전력화, 아까 말씀드린 직접 배출 부분들에 있어서의 것들을 여기 30년까지는 기업 내에서 움직이는 수송용, 운반용 차량에까지도 전기차로 바꾸는 것들까지 포함할 정도입니다. 30년까지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고요. 50년까지는 시멘트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모두 다 탈탄소화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로 좀 강력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원료와 그 다음에 제품 구조 변화를 모두 다 총괄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기차 보급,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물의 확산 이런 것들과는 좀 많이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형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부분에서의 감축 경로는 52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산업 구조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에서 전기 수소차로 변하는 것처럼 제품 구조와 산업 구조가 전체적으로 변하고요. 정유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산업은 아예 기반이 없어지고 화학 산업으로 바이오 등 이런 화학 산업으로 전체적으로 변하고요. 공정이 완전히 변합니다. 혁신 공정,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 실험실에서 얘기됐던 것들이 이제는 공정으로 들어오는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R&D를 해서 이제 겨우 파일럿 설비가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게 앞으로는 적용이 모두 다 설비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이고요. 연료와 원료를 모두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가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불화가스 대체를 하는 것은 국내에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거는 듀퐁이나 이런 데 정도나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에너지 효율화와 순환자원입니다. 저희 순환자원을 사용하면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30년, 5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폐플라스틱 양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철강에서는 전기로 그러니까 순환철, 고철을 사용하는 전기로로 전환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수입에 의존하는 고철의 수입량이 2배 정도 이상이 늘어야 2배 이상이 늘어야 가능한 이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순환자원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 측면이 아니라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4페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전환과 성장 동력의 창출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로 보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송, 건물, 폐기물 분야, 그러니까 타 분야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을 추진에 따른 신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기회 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도 신수요 창출 부분에 대해서 국내의 산업이 대응할 수 있어, 그러니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 해외 설비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국내에서 엔지니어링 부분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는 전략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한 주요 과제 부분들은 생산, 소비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인 우리 산업의 준비도를 점검하면서 탄소 중립의 속도가 같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발자국만 앞에 나가면 되는데 우리 산업이 주저앉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생산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린딜을 추진하는 것은 해외 정책을 보면은 경쟁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EU나 미국이 준비된 것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CBM 같은 경우도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에서 화학으로 넘어가는 것도 준비가 된 것이고요.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선진국이 그 준비된 것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조금만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산업 부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주력 산업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그 산업 생태계 전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작년에 계속 검토를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량들을 점검한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급망 안정화, 이거는 개별 기업이나 또는 부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통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 생태계의 이행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급망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다는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충격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데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색 블록, K-텍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녹색 분류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기업들이 투자의 진입장벽,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의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혁신 기술 공정의 확산을 저해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지금 아까 상위에서 발표하신 게 그거였는데요. 이것들을 확산할 수 있는 기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제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 전환의 지원입니다. 30년과 50년은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그리고 산업으로서는 먼 얘기인데요. 이것들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하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주력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 부분의 일이다라고 놓아둘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지원 전략을 보면은 산업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전략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산업이 철강과 화학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환하지 않고서는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이 어렵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탄소 중립을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기업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30년, 50년을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유나 석유화학은 지금도 신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도 신규 투자 들어가고 있는데 50년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시점을 바라보고 지금의 투자 구조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제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리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리백을 선언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들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조로운 산업 재편을 위한 그러한 그 정책들, 이것은 비용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로서 자원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 R&D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R&D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산업이 대전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정도의
그 국가 전략 기술로서 이 부분들을 따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R&D를 했더니 정말로 많은 모든 기술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해서 R&D 상용화, 설비 투자, 아까 수소환원 제철 그리고 화학에서 COTC라고 그래서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이라고 해서 그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석유화학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그 투자 로드맵들이 필요하고요. 그린 인프라라고 산업연구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 CCS 그리고 순환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우선적인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적정 가격 수준 확보입니다. 이것이 가격이 올라가서 생산 활동에 사용되기 어렵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업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적정 가격 수준들의 확보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판 유지 추진 모든 정책은 산업계에 대해서 그 윽박 지르거나 또는 규제로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범사회적인 지지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전환 과정은 소규모 또는 비용의 지원이 아니라 대규모이고 사회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인 2, 3년짜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그 단계적인 실행 전략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일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달리 이 그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정책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돼야 되고요. 대상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밸류체인 전체의 이전 또는 전환, 그러니까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들이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95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산업에 있었고 지금도 산업에 있고 그래서 산업의 변화를 잘 아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95년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에너지 쪽에서 막 등장한 이슈가 그때가 저희가 OECD 가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지 아니냐 그건 있었지만 그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려고 사전 협의를 하던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에너지 쪽에서 저희 동기들이 이제 그 출장 가고 하면서 저희들끼리 뒤에서 그랬습니다. 아, 이거 되겠어? 이거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파리 기후 협약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그 국제적인 어떤 그 규제 흐름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제가 그 96년도에 이제 산업정책과에 있으면서 그 OECD 산업위원회를 담당을 했는데요. 그때 산업위원회 갔는데 저한테 온 주제가 corporate governance였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인데 더 웃긴 거는 96년 시점만 해도 corporate governance를 국내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동훈 원장님 계시지만 산업연구원 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corporate governance가 뭐냐?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이제 이게 기업 지배 구조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주주자본주의였었죠. 대리인의 문제, 그 주주와 경영자와의 도덕적 어떤 그 문제, 모럴 해저드 문제 이런 거를 주로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더욱 놀라운 건 2018년도에 그 가이던스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바뀌어서 나오면서 이제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더 변모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막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주제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산업정책과에서 CSR 처음 부르짖었습니다. 윤리경영. 그때만 해도 윤리경영을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ESG 하면서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실제 지금 EU에서 구현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기업이 그 사회에 끼쳤던 비용들, 사회적 비용들, 외부화되어 있는 사회적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내부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기업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ESG 그 중에서 핵심은 물론 이 환경이지만, 여태까지 사회에서 지불을 했던 외부화된 비용이 기업 내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내부화되는 과정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어찌됐든 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그 규제가 우리나라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탄소, 그 중에서도 ESG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특히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 기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규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제일 큰 건 앞으로 제일 크게 들어올 건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되겠지만, 이제 또 배출권 시장 자체도 이제 국제거래로 더 확대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실제 우리 국민들이나 글로벌리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큰 저항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탄소 중립이 이게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1차 에너지원을 직접 쓰고 있는 부분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그 전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탄소를 배출 안 하는 에너지원으로 바꿔주고, 기존의 산업 부문에서 1차 에너지를 직접 쓰는 부분을 전기 에너지로 또 전환을 해주면 물리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정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정유, 석유화학을 소비하는 업종,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하는 그 업종 자체가 또 전기화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탈탄소와 탄소 중립의 문제에 앞서서 수요 산업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스스로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이 오히려 전반적인 제품의 구조 변화를 더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철강하고 시멘트 정도가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직접적으로는.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배출하는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를 탄소 중립의 에너지원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전기 요금업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 30%에 근접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나오는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략 1, 2, 3, 4 돼 있는데 요게 결국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산업 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하는 문제, 두 번째는 공급되는 에너지 자체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업종별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마 자동차일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 자체는 이제 없어지지만 발전소 자체의 설계 수명 주기가 기본적으로 30년이 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나오는 자동차 부품에 속한 근로자들이라든지
그 경영하시는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전환시켜 주느냐가 저희가 가장 큰 숙제가 있고요. 사실은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2017년, 18년서부터 준비를 해오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새로운 그 산업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산업군을 이 중점적으로 미리 우리가 좀 육성하자라는 그렇게 4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 전기차 대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변화가 올 때는 변화를 구분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경기 변화냐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냐를 가지고 저희가 그 변화 요인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경기적인 변화 요인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경기적인 변화 요인이라고 하면 저희도 정부의 대응 방향은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요법 중심으로 갈 거고요. 근데 이 변화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 요인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면 결국은 대응 방안도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탄소 중립 문제는 현재로서 제가 2095년서부터 공무원 생활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서도 이거는 시간은 걸리지만 구조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때 오히려 우리 기업들한테 제가 그 부탁하는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변하면 오히려 선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빨리 가서 선도를 하자. 그래서 그 탄소 중립,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저희 그 개도국지위도 벗어났지 않습니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 산업군은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선진화된 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이 변화를 수용을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인 보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왕 깔릴 거면은 미리 깔아줘서 최소한 이 경제학에 따르는 콘스탄트 스케일, 그러니까 최소한 규모에 따른 이 경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좀 먼저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직은 특히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할 대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이 지원이 뭐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이 아니라 대응할 여력이 있고 이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아직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대기업 부분도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게 여기 이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사실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제 기억에 따르면 몇 년 전에 저희가 늘려고 그랬더니 사실 우리 업계에서 반대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납사가 많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바뀐 게 이미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사실 석유 정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리 정유업계에서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거꾸로 또 이제 좀 넣어달라는 측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오히려 업계에서 지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많은 부분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바뀌는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산업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특히 우리 기업이나 산업, 특히 우리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